특가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에게 통고처분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통고처분 납부에 따른 어떤 일사부재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가법 제8조 2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플러스 벌금형입니다. 즉 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같이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 원칙의 예외인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특가법 8조의 이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봐서 즉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조세 범칙 조사 절차는 종료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된 이후에는 세무공무원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통고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통고처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통고처분대로 벌과금 상당액을 납부하여도 일사부재리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통고처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고처분 효과는 첫째, 일사부재리 효과입니다. 통고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벌금 상당액을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마치 벌금형으로 처벌된 거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조세 범칙 조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문제 삼아서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효과를 일사부재리 효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 통고일로부터 고발일까지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가 됩니다. 사실 세무조사는 상당 기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세무조사 때 이미 공소시효가 임박한 그런 범칙 행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통고처분 하지 않고 곧바로 검사에게 고발해서 형사처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도 범칙 행위에 대해서도 통고처분을 문제없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고일로부터 고발일까지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무공무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바로 고발해버린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통고 절차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범칙 사건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로까지 더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한테도 불이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결국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에 있는 납세자에게도 유리한 그런 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과 관련된 조세 범칙 통고처분 대상이 된 조세 범칙과 관련된 부과처분에 대해서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발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통고처분을 하는 조세 범칙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적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범에 대해서는 고발 전치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 형사범죄는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당연히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범죄는 워낙 세무공무원에 의한 사전조사 내지는 사전조사가 좀 그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분장상 내지는 국세 부과와 징수의 편의성상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으면은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고발 전치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특가법 8조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조세범에 대해서는 고발이 없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과연 특정 고발장에서 고발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발의 범위에 관한 문제가 실무상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고발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행하여진 조세 포탈 기간이나 포탈 액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과세 기간 내에 조세 포탈 기간 및 액수 전부에 미친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동일한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하나의 범칙 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범칙 행위가 있으니까 그 하나의 범칙 행위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범칙 행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부적인 개별 그 포탈 행위들, 그다음 포탈 액수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고발은 일부에 대한 그런 고발은 나머지 고발되지 않는 포탈 행위들이나 포탈 액수에 대해서도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개 범칙 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고발만 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범칙 사실에 고발장에 기재되지 않는 나머지 범칙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치 범죄는 세금 계산서별로 한 개의 범칙 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23년 2기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순번을 붙여서 1번부터 10번까지 고발을 했다고 한다면 고발되지 않은 그런 허위세금계산서의 순번 11번부터 15번까지는 고발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설령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11번부터 15번까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치 범칙 사실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를 고발 없이 곧바로 공소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발의 인적 효력 범위는 일단 고발된 자,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만 고발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양벌 규정상의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의 고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범자에 대해서도 각각의 고발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시효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249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249조를 보면 그 각 범죄 처벌 조항에 규정된 법정형,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장 작게는 1년부터 25년까지의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범에 대해서는 이 형사소송법 249조와 249조를 대체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22조를 보면은 제3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14조까지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법정형과 무관하게 7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범죄와 제16조 범죄에 대해서는 또 이 특례로서 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대로라면 조세범처벌법 3조부터 14조까지의 범죄는 조세범처벌법 제22조 공소시효 특례 조항에 따라서 법정형과 무관하게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고
이 특례 조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특례 조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15조와 16조 범죄는 다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형사소송법 249조에 따라서 법정형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결정되게 되는데 그 법정형 기준으로 보면 15조는 7년, 16조는 5년으로 공소시효가 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범죄의 경우에도 이 조세범죄법 22조에 특례 조항으로 규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가중범죄도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형사소송법 249조에 따라서 법정형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산정이 돼야 됩니다. 법정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해 봤을 때 연간 포탈세액이 15억 원 이상인 조세 포탈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이고 나머지 특가법 가중처벌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경우,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법인의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22조 단서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5년이 아닌 10년으로 산정이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가령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간 포탈세액 10억 원에 해당하는 조세 범칙 행위를 했을 때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특가법 제8조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양벌 조항에 따라서 처벌되는 그 법인의 경우에는 뒤에서도 뭐 다시 언급하겠지만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법인은 다시 조세범처벌법으로 돌아와서 조세범처벌법 18조에 규정된 양벌 조항에 따라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안에서의 법인은 법정형이 벌금형이고 그 벌금형에 대한 그 형소법 249조에 따른 그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런데 이 조세범처벌법 22조 단서에서 그러한 경우에 어떤 대표자와 같은 행위자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법인은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이미 설명이 이루어졌지만 양벌 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양벌 규정이 조세범처벌법 18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 법인이 처벌되게 되는데 이 조세범처벌법 18조는 지금 공소시효 특례로 규정된 3조부터 14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양벌 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도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우리가 행정범으로 분류하고 있는 그런 행정법규 위반 범죄들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조세범도 일반 형사범적 성격도 있지만 마찬가지 행정법규 위반 범죄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 규정을 보면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런 그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납세 의무자 또는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벌 규정은 결국은 납세 의무자 또는 사업자인 법인, 납세 의무자 또는 사업자인 개인, 이 개인들과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또는 이 사업자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 행위자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 행위자 양벌 조항에 따라서 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인 법인과 그 개인까지도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양벌 규정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법인의 경우에 그 종업원인 내지는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종업원이 조세 범칙 행위를 저지르는 사실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마저도 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인이나 아니면은 그 사업자인 개인의 입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업원이나 아니면 피용자, 대리인 같은 행위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좀 부당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죄법 18조 단서에서는 그 이러한 법인 노지는 그 사업주 개인이 면책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벌 규정으로 그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위반 행위란 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이거나 실질적 경영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 대표기관으로서 법인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특가법 제8조 그다음에 특가법 제8조의 2로 가중처벌되는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그 업무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하지 않는다,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인은 징역형을 부과를 할 수가 없는데 특가법 8조나 8조의 2에는 반드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보고 판례는 법인에 대해서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리를 정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범에 대한 특례 벌금의 병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일반 형사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징역형이나 또는 벌금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령 상해죄를 예를 들자면 뭐 형법 257조 1항에서 사람을 상해한 자는 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얼마의 벌금으로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이렇게 처벌될 수는 없도록 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범에 대해서는 이렇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둘 중에 하나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일반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예외는 두 가지 형태로 두고 있는데 하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징역형 벌금형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시에 부과해도 되고 부과하지 않아도 되고 판사나 검사에게 그 선택 재량을 두고 있는 그런 범죄 유형이 있고 반드시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부과하도록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에게 선택 여지 없이 반드시 함께 부과하도록 두고 있는 범죄 유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임의적으로 이렇게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도록 선택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범죄는 조세범죄법 3조, 그 다음에 10조 3항, 15조, 16조 위반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조세범으로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조세포탈범, 허위수행기한서 관련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벌금의 병과도 일반 형사 범죄와 구분되는 조세범에 대한 어떤 처벌의 특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